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과 역사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신앙과 부, 권력과 음모가 뒤얽힌 중세 유럽의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역사, 바로 성전 기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놀라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간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옷을 입은 수도사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청빈, 순결, 순종을 서약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공동주택에서 생활했으며 그리스도를 위한 최정의 전사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전 기사단은 중세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조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너무나 부유해서 왕들이 그들에게 돈을 빌렸고 교황이 그들을 보호했으며 13일의 금요일 단 하루 만에 벌어진 그들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음모론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신화보다 더 기이합니다. 기사단은 우연히 부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다국적 은행이라는 거대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 제국이 그렇듯 그들은 신뢰와 비밀, 그리고 혁신 위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정치가 그들을 무너뜨린 그날까지 말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1차 십자군 전쟁이 끝난 직후인 1119년에 시작됩니다. 기독교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자 신앙의 성지를 직접 만져보고자 하는 순례자들의 물결이 성지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몹시 위험했습니다. 도적과 약탈자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고 금이나 귀중품을 소지하는 것은 사실상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때 위그드 파행이 이끄는 소수의 기사단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터에 숙소를 마련했기에 그들은 성전의 기사들, 즉 성전 기사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2명의 기사가 말 1마리를 함께 탈 정도로 궁핍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붉은 십자가가 새겨진 소박한 흰 망토를 걸치고 엄격한 청빈 서약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거의 즉시 유럽 전역의 귀족과 왕들이 기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 성, 그리고 막대한 부를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앙심과 정치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단에 기부하는 것은 영혼을 위한 좋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강력한 동맹을 맺는 현명한 정치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12세기 중반에 이르자 기사단은 프랑스, 영국, 스페인을 넘어 유럽 전역에 걸친 광대한 영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수도사들은 이제 포도원, 방앗간, 농장을 경영하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바로 역설이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청빈을 서약한 이들이 조직적으로는 유럽 최대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기사단원 개개인은 부를 소유하지 않았지만 기사단이라는 조직 전체는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존재하기도 전에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금융혁신은 바로 순례자들이 겪는 문제에서 탄생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파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상인이라면 3,000마일에 달하는 적대적인 영토를 금화가 가득 든 상자를 들고 건널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단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시스템을 발명했습니다. 당신은 고향에 있는 기사단 지부에 돈이나 귀중품을 맡깁니다. 그 대가로 암호화된 신용장을 받습니다.
성지에 도착하면 예루살렘의 기사단에 그 신용장을 제시하고 그곳에서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돈을 받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중세 시대의 여행자 수표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순례자들은 더 가볍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고 도적들은 약탈할 것이 줄어들었으며 기사단은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의 관리자라는 명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명성은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왕과 영주들은 기사단을 단순한 전사가 아닌 은행가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쟁 자금이 절실한 군주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귀족과 기관들의 예금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경쟁자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 국경을 넘어 자금을 이동시켰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오직 교황에게만 충성했기 때문에 지역의 세금이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사실상 기사단은 독립적이고 신뢰받으며 비밀스러운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창조한 것입니다. 13세기에 이르러 그들의 지분은 포르투갈에서 성지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거점을 통해 대륙을 잇는 거대한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전성기의 기사단은 성, 영지, 금고, 그리고 신용으로 이루어진 제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왕실의 재무관 역할을 하며 파리의 템플이라 불리는 요새의 왕실 자금을 보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황을 대신해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은행이나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기 수세기 전의 세계에서 기사단은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는 브랜드, 평생 모은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신뢰의 상징, 그리고 무장한 기사들의 위협으로 뒷받침되는 경이로운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의 돈에 대해 속삭일 때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대에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붉은 십자가와 거룩한 서약 뒤편에서 기사단은 모든 금융제국이 마주하는 역설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부유했고 너무 강력했으며 너무 독립적이었습니다. 이는 곧 권력자 중 누군가가 그들을 살려두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3세기에 이르러 성전 기사단은 더 이상 하느님의 전사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재무관이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그들의 요새, 템플은 프랑스 왕실의 사실상 중앙은행이 되었습니다. 왕들은 그곳에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했고 귀족들은 보석과 중요 문서를 맡겼습니다. 심지어 도시 전체나 교구조차도 자신들의 통치자보다 기사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기사단은 모든 금융기관이 꿈꾸는 것, 즉 보편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서비스는 단순히 금을 보관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전쟁이나 십자군 원정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군주들에게 대출을 발행했습니다. 영국의 존 왕은 국고가 바닥나자 왕관 보석을 기사단에 저당 잡혔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7세는 기사단의 신용으로 2차 십자군 원정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갑옷 입은 수도사로 시작한 이들에게 왕들이 담보물을 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사단은 스코틀랜드에서 예루살렘까지 뻗어있는 네트워크 덕분에 어떤 왕실 재무부보다도 빠르게 국경을 넘어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한 지부에서 보낸 서신 하나로 유럽 반대편에 있는 다른 지부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신송금이 있기수 세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사단 시스템의 천재성이었습니다. 규모와 비밀주의, 그들의 지분은 수도원처럼 보였지만 다국적 은행의 지점처럼 기능했습니다. 농지에서 임대료를 걷고 포도원을 운영하고 방앗간을 관리하며 잉여 이익을 기사단의 중앙금고로 보냈습니다.
그들의 서기들은 후대의 상업은행에 필적할 만큼 정교한 장부와 회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외부 세계의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겸손한 기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흰 망토와 붉은 십자가 뒤에서 그들은 장부를 맞추고 교묘하게 이자를 계산했으며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교황에게만 복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종의 법적 회색지대에 존재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고 주교는 그들을 간섭할 수 없었으며 지역 영주는 그들에게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단은 그들만의 주권 단체였습니다.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였지만 더 부유하고 더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그들은 최초에 너무 커서 규제할 수 없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의 독립성은 방패였지만 동시에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빈을 서약한 자들이 어떻게 그런 부를 통제할 수 있는가? 그들의 회계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들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가? 그들이 성공할수록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시기심은 모든 금융 제국이 치러야 하는 세금이며 기사단은 위험할 정도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군주들과의 관계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으로 왕들은 그들에게 의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원망했습니다. 빚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14세기 초 기사단을 가장 증오했던 왕은 미남왕 필리프 4세로 알려진 프랑스의 왕이었습니다. 영국 및 플랑드르와의 전쟁으로 그의 국고는 파산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미 은을 빼돌려 질 낮은 동전을 주조함으로써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고 이는 폭동을 유발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사단에 대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필리프에게 기사단은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관 보석을 담보로 잡고 왕이라도 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에게 굴욕감을 주는 경쟁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프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기사단의 부가 그들의 가장 큰 취약점임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여론을 그들에게서 돌릴 수만 있다면 채권자를 파괴함으로써 빚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혐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단, 신성모독, 악마숭배, 외설적인 입단의식. 기사단은 십자가에 침을 뱉고 바포메트라는 신비한 우상을 숭배하며 비밀스러운 난교와 부패에 빠졌다고 고발당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정치보다 덜 중요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사단을 은행가가 아닌 하느님의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필리프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그의 요원들은 단 한 번의 조직적인 기습으로 수백 명의 기사단원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지도자들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문 끝에 자백이 강요되었습니다. 나중에 번복될 자백이었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필리프에게 압박을 받은 교황 클레멘스 5세는 1312년에 기사단을 해체했습니다. 한때 막강했던 성전 기사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전히 역사를 떠도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보물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들의 재산 대부분은 경쟁 관계였던 구호 기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금액이 사라졌습니다. 일부 자산은 숨겨졌고 일부는 빼돌려졌으며 일부는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파리를 떠나는 비밀 보물 수송대, 금을 싣고 라로셜 항구를 탈출하는 기사단 함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하 금고에 대한 소문은 전설의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현실은 더 단순할 수 있습니다. 부는 흡수되거나 흩어지거나 기회주의자들에게 도난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수세기에 걸친 음모론을 낳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기사단의 금융제국이 부실한 회계나 신뢰 상실이 아닌 정치 때문에 종말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강력했고 너무 독립적이었으며 너무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왕도 자신의 국경 안에서 경쟁하는 재무부가 운영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사단은 유럽 최초의 다국적 은행을 건설했지만 돈과 권력의 가장 오래된 법칙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적을 만들고 왕은 빚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법칙을 말입니다. 기사단원들의 처형은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마지막 총장이었던 자크 드 몰레는 1314년 화영대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왕과 교황에게 심판이 내릴 것이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필리프 4세와 클레멘스 5세가 모두 사망하자 기사단이 박해자들을 저주했다는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전설은 증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사단이 체포 작전 이전에 라로셜 항구에서 배에 금을 싣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살아남은 기사단원들이 지하로 숨어들어 언젠가 다시 부상할 비밀 결사체에 그들의 지식을 보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단은 이미 숨겨진 황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금융 모델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신뢰가 제도화될 수 있고 돈이 단일 브랜드 아래 국경을 넘어 흐를 수 있으며 왕에게 빌려준 돈이 군대보다 더 큰 영향력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다국적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보물과 저주에 대한 신화는 흥미롭지만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합니다. 기사단은 부패하거나 이단이어서 파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채권자였기 때문에 파멸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빚을 쥐고 있는 은행가였고 어떤 통치자도 왕관 자체보다 더 강력해지는 은행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필리프 4세는 그들에게 빚을 갚을 수 없었기에 그들을 분쇄했습니다. 이단 혐의는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범죄는 군주제에 필적하는 은행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시간을 넘어 메아리 칩니다. 모든 시대는 그 시대만의 성전 기사단을 만들어냅니다. 너무 부유하고 너무 독립적이며 너무 손댈 수 없게 되어 국가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기관들 말입니다. 20세기 초에는 제2, 모건과 같은 거대 금융 가문이 있었고 그들의 힘은 정부가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만들도록 강요했습니다. 21세기에는 정부가 추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국경을 넘어 자본을 이동시키는 글로벌 기관과 다국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평범한 시민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며 법적 회색지대에 존재합니다. 그들 또한 너무 커서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단처럼 그들은 정치가 다른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을 즐깁니다. 성전 기사단의 교훈은 단순히 그들이 칼을 든 중세 은행가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융 권력이 항상 시기, 의심, 그리고 결국에는 보복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돈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돈은 충성심을 사고 안정을 사지만 적을 사기도 합니다. 기사단이 그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너무나 훌륭하게 작동했습니다. 너무 잘 작동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대마불사 은행이나 국가보다 부유한 기업 또는 단일 국가에 책임지지 않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 대해 들을 때 성전 기사단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신용장을 믿었던 순례자들의 무리를, 왕관을 저당 잡혔던 왕들을, 한 왕국의 불을 담고 있던 파리의 요새를 기억하십시오. 신뢰와 부가 칙령 하나로 지워졌던 13일의 금요일 새벽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부 뒤에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춥니다. 성전 기사단의 운율은 분명합니다. 돈의 미래를 발명하는 자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왕들은 항상 그들의 채권자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아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